남의 자식 키워줬더니 제 전 재산을 들고 날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영도에 사는 송이자입니다. 올해 78이에요.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제 나이쯤 되면 자식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효도는 어떻게 하고 모시니 많이 이런 뻔한 인사를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곤 하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쓴 웃음을 남기며 할 말을 삼키곤 해요. 제 인생이 참 기구하거든요. 결혼부터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가씨였던 저는 부산항 근처 행복다방에서 일했어요. 까만 생머리를 하고 긴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를 입은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제법 인기도 있었지요. 아버지는 제가 15살 때 바다에서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이듬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고아가 된 저는 이모집을 전전하다가 겨우 이 다방에서 일하면서 정착이란 것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손님들 커피를 나르고 있었어요. 장가 자리에 앉아 계시던 단골 손님 할아버지께 커피를 가져다 드리는데 문득 벚꽃 한 잎이 제 머리에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그걸 본 할아버지께서 웃으시면서 아가씨, 올해는 좋은 일이 있겠구먼 하셨죠. 그리고 정말로 그날 그 일을 만났어요. 키가 훤칠하고 광대뼈가 도드라진 준수한 얼굴. 깔끔한 양복 차림의 그 사람은 제가 본 어떤 손님과도 달랐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양복은 친구에게 빌린 거였죠. 하지만 그때의 전 그저 반했을 뿐이에요. 특히 그의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진한 블랙커피 한 잔이요. 그의 첫 마디였어요. 지금도 그 목소리가 생생해요. 자신을 김도진이라고 소개하던 그는 해운대에서 철물점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매일 오후 3시면 어김없이 찾아와 커피를 마셨죠. 처음엔 혼자였다가 점점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희자 씨, 이 커피 향이 참 좋네요. 희자 씨가 탄 커피라 그런가?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뻔한 멘트였나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친척집을 떠돌며 살던 제게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큰 위로가 되었나 봅니다. 매일 그렇게 3시가 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가 오는 시간이면 저도 모르게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고 앞치마에 구겨진 주름을 폈죠. 다른 손님들 커피는 그냥 내어드렸는데 그의 커피는 특별히 신경 써서 탔어요. 원두를 고르는 것부터 물 온도까지 섞듯 달이 흘렀어요. 여름으로 접어드는 6월의 어느 날 그가 불쑥 청혼을 했어요. 희자 씨, 나랑 살자. 그게 전부였어요. 낭만적인 프로포즈도 아니었고 반지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네, 라고 답했어요. 그때 알았더라면, 아니, 알았다고 해도 달라졌을까요? 어쩌면 그때의 전 누군가의 사랑이 절실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결혼식은 없었어요. 호적에 올리고 동네 호프집에서 간단히 밥을 먹은 게 전부였죠. 신혼집이라고 해봤자 영도 뒷골목의 반지하 단칸방, 방 한 칸의 부엌이라고 해봐야 겹방살이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천국 같았어요. 드디어 제 가족이 생겼다는 생각에 밤새 행복에 겨워 잠을 이루지 못했으니까요. 결혼 일주일 만에 그이가 5살 배기 사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친구 놈이 잠시 아이를 맡아달래. 한 달만 키우면 데려간다더라. 그 말을 순순히 믿었던 제가 참 바보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모든 게 새로웠고 그 일을 온전히 믿었으니까요.
아이는 민호라고 했어요. 처음엔 낯을 많이 가렸는데 제가 끓여주는 라면을 참 좋아했어요. 아줌마 라면 하나만 더 주세요. 그렇게 부르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찡했어요. 제가 낳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 순간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았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아이를 데려간다던 친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미 민호에게 정이 들어버린 뒤였어요. 그즈음 제 인생의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밤 그이가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더 많이 취해 있었죠. 밥은 했나? 네. 찌개 끓여놨어요. 이게 밥이야? 돼지죽이지. 그러더니 갑자기 밥그릇을 집어던졌어요. 깜짝 놀란 민호가 울음을 터뜨렸고 그때부터였어요. 매일 밤 이어지는 폭력이. 처음에는 말로 시작했어요. 너 같은 게 뭘 안다고 지적질이야. 밥은 이 모양이지, 집은 이 꼴이지. 돈은 어디다 썼어? 다 내 욕심대로 쓴 거지? 그러다 어느 날부터 손찌검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밀치기였는데 점점 세져갔죠.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저를 마구 때렸어요. 얼굴은 때리지 않았어요. 옷으로 가려지는 곳만 골라서. 그래서 더 치밀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알게 됐어요. 철물점은 거짓말이었다는 걸. 그저 부두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게 전부였죠. 그것도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일거리가 있을 때만. 대부분의 시간을 술집에서 보냈어요. 그즈음 제가 임신을 했어요. 첫 아이였죠. 그때만큼은 행복했어요. 남편도 술을 줄이고 일도 열심히 나갔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이가 태어나고 3개월 만에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애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애 먹이는 분유값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이제는 아이 앞에서도 폭력을 휘둘렀어요. 민호는 그런 광경을 보고 자랐죠. 6살 배기가 방구석에서 벌벌 떨며 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전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나 싶어서. 둘째도 태어났어요. 첫째와 5살 차이가 났죠. 그러고 알고 싶지 않은 알게 됐어요. 민호가 남편의 혼외자라는 걸.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이었죠. 남편 친구랑 술 취해서 집에서 술 퍼마시면서 하는 말을 저랑 아이들이 들어버렸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친구의 자식이 아니라 아버지가 바람 피워 낳은 아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매일 밤 남편한테 맞으면서도 이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게 안타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호는 제 일부가 되어갔어요. 오히려 민호가 서운할까봐 제가 낳은 두 아이보다 더 잘해줬죠. 하지만 민호는 점점 엇나갔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민호가 달라졌어요. 담배, 폭력, 절도, 경찰서에 수시로 불려갔죠. 그때마다 전 덮어줬어요. 내 잘못인 것 같아서. 엄마, 나 오늘도 1등 했어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믿는 척 했어요. 성적표는 늘 꼴찌였지만 이제 입이 내. 살림은 더욱 팍팍해졌어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시작한 게 포장마차였어요. 여보, 저 포장마차 장사 좀 할게요. 애들 학원비도 벌어야.
너 같은 게 무슨 장사야. 집 구석은 이 모양인데. 제가 집안일도 다 하고 시끄러워 하고 싶으면 해. 실패해봐야 정신 차리지. 그렇게 시작한 포장마차.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장사 경험도 없는 제가 어설프게 시작한 거라. 손님도 없었고 음식도 자주 남았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밤늦게까지 장사하고 새벽에 일어나 반찬 만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민호가 많이 도와줬어요. 이제 중학생이 된 아이인데 장사 끝나고 치우는 걸 도왔죠. 첫째, 둘째도 가끔 와서 설거지를 했고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어린 것들이 이런 걸 해야 한다는 게. 포장마차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갈 때쯤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포장마차를 때려 부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다 내 돈이라고 한 푼도 안 줘? 이기적인 것. 테이블이 날아가고 그릇이 깨지고 손님들이 도망가듯 자리를 피했어요. 그날 밤 경찰이 왔고 남편은 구치소에 수감됐어요. 구치소에서 나온 뒤로는 더 폭력적으로 변했죠. 몇 해가 지난 겨울 남편이 술에 취해 부두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솔직히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감이 컸죠. 이제 더 이상 맞지 않아도 된다는. 하지만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새 아이들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밤낮으로 일했어요. 포장마차는 물론이고 낮에는 식당 일도 했고 새벽에는 시장 청소도 했죠. 정비소는 학교를 자퇴한 민호가 스스로 찾아갔어요. 처음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기뻤죠. 이제 좀 성실하게 인간 노릇 하려나 보다 하고 좋아했어요. 저 절급 타서 민호가 제게 빨간 내복을 사줬을 때가 생각나네요. 너무 좋아서 눈물까지 났는데 첫째는 23세 결혼했어요. 둘째는 공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했고 민호도 오랫동안 정비소 일을 하며 정착한 것 같았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애들 결혼하고 취직했을 때 맛있는 것 하나 제대로 된 살림 하나 못 사줬네요. 그게 제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민호가 어린 나이에 자퇴를 하고 처음 정비소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반대했어요. 그 나이에 무슨 정비소냐고. 하지만 아이의 고집을 꺾을 수 없더라고요. 엄마, 나 여기서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그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영도에 있는 작은 정비소. 처음엔 잡일만 시켰대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들어오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처음으로 민호가 무언가에 즐거워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늦은 밤에 전화가 오고 갑자기 비싼 물건들을 사들이고. 민호야, 그 돈은 어디서 났어? 정비소에서 특근해서. 말끝을 흐리는 게 영 수상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훔친 차를 해체해서 파는 일에 연루된 거였어요.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그때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송이자 씨, 아드님이 절도죄에 가담했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다음번엔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 일 이후로 민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반항도 하지 않고 얌전해졌죠. 오히려 그게 더 불안했어요. 뭔가 큰일을 꾸미는 것 같은 느낌? 제가 주변에서 이리저리 돈을 빌려 보석금을 겨우 냈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폐렴으로 쓰러졌을 때 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게 됐어요. 민호는 제가 장판에 포장마차를 하며 차곡차곡 모으며 숨겨둔 제 전 재산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2억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죠. 월세를 전전하는 신세를 이제 끝내려나 했는데 이런 일이. 그래도 자식이라고 경찰에 신고는 못하고 두 아이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네요. 이제는 그 모든 게 먼 추억이 되었지만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져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를 하거나 폐지를 주우러 다니죠. 첫째는 위암말기 판정을 받아 항암 치료를 하고 있고 둘째는 형을 돕겠다며 돈 버는 족족 다 병원비를 대려고 해요. 민호를 생각하면 쓴웃음만 나오지요. 정말 사랑으로 키웠는데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켰나 싶습니다. 민호가 자퇴한다고 했을 때 더 말렸어야 했는데 그 죄로 전 매일 저를 탓하고 삽니다. 작은 아들은 제 마음을 알았나 봐요. 엄마,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형이 나쁜 거예요.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가끔 꿈을 꿔요. 5살 민호가 처음 우리 집에 왔던 날.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더 희생을 해서라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해줄 텐데. 얼마 전에 민호 소식을 들었어요. 캄보디아에서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차렸다고. 이제는 정직하게 살고 있다고.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전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 민호가 돌아올 거란 걸 알아요. 그때는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제대로 시작해보자. 사람은 다 실수하고 성장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청소 일을 하면서도 아들 병간호를 하면서도 당당하게. 때론 힘들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어요. 아직 주변 사람들에겐 쉽게 말 못할 속사정이지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진짜예요. 제가 그걸 몸소 겪었으니까요. 민호야, 난 정말 사랑이었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서운할까봐 호되게 혼내지도 못한 사랑이었는데 이게 잘못됐던 걸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앞으로 살아갈 나를 잘 헤쳐나가기 위해 조언을 받고 싶어였는지도 모르겠네요. 모은 돈 없이 아픈 자식과 함께 연명하는 삶. 가끔 연락 오는 민호에게 돈을 다시 내놓으라는 말을 하면 연락이 끊길까 조마조마해서 고민하는 지금에 제 모습에 현명한 등불이 될 조언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